저게 연자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비극인데 아버지를 처단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체질이 크기 때문에 굶어 죽던가 영양실조 걸려서 집으로 돌아온다. 멍청한 망신 당하기 싫으면 운동을 경험하면서 계급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 자녀한테 투자해서 운동을 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4년 서해바다 NLL을 넘어서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온 한설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던 당시 나이는 한 22살 정도 됐고요. 이제 10년이 정착 10년 차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복무했던 부대는 조선인민군 564 군부대라고 북한 항공 및 반항공 사령부 직속 체육중대에서 복싱 선수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북한에는 각 군정별로 체육중대가 존재합니다. 그 체육중대라고 하면 저 황해도 4군단, 개성의 2군단, 그리고 강원도의 5군단과 1군단 이렇게 4개 군단이 전용군단이라고 불리는데 그 군단들에는 복싱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총국, 해군, 공군 해서 총 8개 군단에는 복싱이 존재하고 그 외의 군단들에는 뭐 축구나 배구, 농구 같은 다른 구기 종목 위주의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복싱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꾸준 운동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그래도 경제적인 형편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별로 시키려고 하지 않는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로 돼버렸죠. 예전에 북한에 그 구용조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 경기 무대에서 미국 선수를 KO 시켰던 선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복싱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북한의 그 선수대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좀 좋지 않고 노후 이런 게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도 평양 친구들이 한 50% 차지를 합니다. 대부분 운동을 잘하거나 하면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처럼 국제경기 나가서 집을 선물로 받아서 평양 거주한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계층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자녀한테 투자해서 운동을 시켜서 이렇게 평양 체육부대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기 종목들은 있는 집 자식들이 선호하는 그런 체육 종목이 됐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자 축구가 세계적으로 순위권에 들기 때문에 여자 자녀를 둔 그런 부모들은 딸을 축구 선수로 키워서 이렇게 표현하죠. 비행기 꼬리 한번 잡는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은 그런 성공한 삶이 되는 거로 축구를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기관기업소마다 배구와 롱구, 북한에서 롱구라고 하는 그 농구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각 기관기업소별 대항 경기도 치러지고 해서 선수 출신들이 그 기관기업소에 스카웃을 받아서 가서 순전히 운동만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자본주의 다 됐죠. 대부분 스카우트 과정을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부터 선발을 해서 조기 입대를 시키는 겁니다. 해마다 3번 정도의 체육 경기 대회가 열리는데 각 종목별로 그 구역별에서 우승한, 입상한 3등권, 메달권 안에 든 순위권 안에 든 선수들이 10월에 전국 체육대회라고 해서 한 곳에 전국에 그 입상했던 선수들이 모여서 순위를 나누는 그런 경기를 해마다 하는데 그때 그 체육부대 간부들이 내려가서 양성해야 될 양성 학생들을 눈여겨보고 그 학생들을 스카우트해 오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13살이 기준 나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체질이 크기 때문에 너 군에 나가면 무조건 굶어 죽던가 영양실조 걸려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 멍청한 망신 당하기 싫으면 어릴 때부터 축구 1년, 농구 1년,
뭐 권투 1년, 유술 1년, 레슬링 1년 이런 식으로 1년씩 운동을 경험하면서 체력을 쌓아서 나가서 남의 것 뺏어서라도 먹고 굶어 죽지만 마라. 이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그것에 속아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권투를 시작한 것도 14살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달 만에 경기에 내보냈죠. 제가 체질이 크다 보니까 그 청소년 체육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그냥 나가서 손만 뻗치고 서 있어도 상대방이 겁먹고 못 들어온다고 원투만 배웠는데 나가서 경기해 해서 경기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경기장에 나가서 3라운드 동안 터지게 맞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체질이 크고 그래도 뭐 맞는 자세나 뭐 이런 그 3라운드를 유지하는 그 자세나 뭐 이런 걸 봤겠죠. 그래서 사이어 체육부대 스카우트 감독이 저를 보고 청소년 체육학교 감독에게 저의 집 주소랑 뭐 개인적인 학력 사항 이런 걸 여쭤봐가지고 저희 집으로 개별 입대 통지서를 떨궜습니다. 북한에 체육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고 싶어하는 그 체육부대 아닙니까? 사이어 체육단이. 아버지도 다행이다. 일찍 가서 운동을 해라 라고 해서 기꺼이 갔던 것 같습니다. 복싱 선수니까 복싱 훈련을 받는데 일단 군인이기 때문에 군 일가를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신병 훈련은 안 받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운동이라고 하면 한 달, 두 달만 쉬어도 몸이 많이 펌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병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제식 동작이랑 기본적인 규정 규율에 한해서 하고요. 제가 일반 군인으로서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들이 받는 정치사상 학습 그리고 중대관리 원칙, 뭐 당사상 학습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훈련하는 시간 그러니까 오전에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에 3시부터 6시 이 훈련하는 주 시간 빼고는 군 일가로 진행이 됩니다. 국제 경기 나가서 아무리 메달을 땄다고 해도 그렇게 다 영웅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큰 공을 세우거나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서 뭔가가 됐을 때 큰 그 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연금 말씀하셨는데 연금 없고 그냥 집이나 차 이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배급제입니다. 1인당 규정 급식 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경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쌀 1kg가 배급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은 직장에서 배급하는 기준이 700입니다. 근데 체육인들은 1kg, 키로밥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키로밥이라는 게 규정급식 1kg밥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들을 다 풍족하게 먹일 수 없어서 좀 많이 배를 골았던 것 같습니다. 맨밥에 간장 비벼 먹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게 아니고 제일 엘리트들만 모이는 그 사이어 체육단이 그랬고 사이어도 1급 경기, 우리로 말하면 A조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의 급식은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네, 북한군은 규정상 1년에 보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북한군 휴가가 없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규정상 있습니다. 북한의 이동의 자유도 없고 그 휴가를 보름 내에 자기 집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교통적인 환경도 북한 국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열차가 연착이 지연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양에서 한북도 가는 것도 한 일주일 넘게 걸리죠. 근데 체육부대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자식들 대부분 형편이 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휴가를 줍니다. 동계훈련 시작하기 전에 보름을 주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북한은 뭐 국제경기 나갔다 지고 들어가면 아오지 탄강 가서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제경기뿐 아니고 국내 경기 사이어 한정입니다. 1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를 내가 3번을 뛰었는데 3번에서 순위권, 메달권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보름 휴가를 다 갈 수 있습니다. 메달권에 못 들어섰지만 그래도 상위 등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휴가 보름 중에 뭐 5일, 닷새 정도를 주변 협동농장이나 주변 평양시 탄광들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합니다. 사상 교육을 하는 거죠. 정신 교육을. 그렇게 해서 현장 체험 활동을 하고 다시 복귀해서 열흘 정도 나머지 휴가를 가고 아예 성적이 저조하다 하면 보름 전체를 막 농장일 시키던가 탄광일을 시키고 그게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보통 그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보천보 햇불상 경기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경기 전 준비 전에 아버지가 탈북을 하자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경기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경기에 나갔습니다. 중량을 감량을 해야 되는데 중량 감량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을 먹고 경기 당일에 약을 먹고 개체량을 했어야 했는데 그 약이라는 게 뭐 마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프로세미드라는 약이 북한의 중경기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입니다. 시중에 많이 팔리는 간복수 환자들이 먹으면 오줌이 빠지는 리니어제죠. 그 약을 먹고 4kg를 더 빼서 개체량을 하고 통과돼서 경기에 나갔는데 그 약을 먹으면 다리가 맥이 다 풀리고 후들후들 떨립니다. 5라운드에 그 상태로 KO 됐고 맞고 앞으로 넘어지는 선수가 있으면 대부분 한 80-90%는 그런 큰 사고이기 때문에 저도 맞고 앞으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려 나갔죠. 우가사제대 할 때 그런 진단을 받을 때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체육부대 월급도 저는 서희였습니다. 그 체육학원에 있다가 체육학원 때는 병 월급을 받아서 100원, 뭐 180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체육중대로 가서 서희 월급을 받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받았던 월급이 1,765원, 1,765원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제외되고 뭐 답이 없어서 후변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피던 담배가 2,500원짜리 담배였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담배 한 13대 정도, 12대 정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오면 일단 항공구락부에 찾아옵니다. 항공구락부에 찾아와서 그 낙하산 타는 친구들이랑 모형항공기 조종하는 친구들을 보는데 저희는 같은 부지에 있지만 담장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갑자기 막 군화하시는 그 사복 입은 호위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3인 1실을 쓰는데 각 방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둥하관제, 그 커튼을 내리라고 하고 분명 우리는 5시 한 50분 되면 나가서 조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말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하고 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시 좀 넘어서까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철수하고 옆에 뭐 원수님 오셨대 라는 소문이 돌죠. 원수님 왔다 가셨대 뭐 이런. 우리가 기상에서 일과생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오면 보통 중대교양실에 다 집합시켜 놓고 외곽에 지키는 그 병을 자기네 호위 한 사람이 같이 나가서 서고 우리 병사랑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실제랑 똑같은 축소판 비행기들 좀 크기가 크죠. 이런 거 가지고 묘기도 하고 하는 거를 하는 그런 조종 비행기, RC 조종 비행기로 묘기하는 부대였어요. 예전에는 그 활공이라고 해서 나무로 제작해서 멀리 날리기, 뭐 기교 부리기, 그리고 고무 동력기라고 해서 두 사람이 고무줄 가지고 양옆으로 막 달리면 그게 쭉 올라가서 고무줄 탁 탈착되고 그 다음부터 기교 부리면서 오래 채공하는 뭐 그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김정일 죽기 전에 김정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공구락부에. 그때는 청년대장 동지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그때부터 그 막 기교 비행하던 제작 모형 항공기 다 축소되고 RC 비행기, 실제 비행기를 축소한 비행기로 묘기 부리는 팀으로 그냥 싹 통합이 됐습니다. 낙하산이랑 그 묘기 비행기, 그 무인기, 하늘에 높이 뜨면 소리는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 있죠. 그 하늘색 칠한 그런 비행기 조종하는 거, 그 제작해서 조종하는 거 그것도 봤고 평양 항공구락부, 미림 항공구락부가 있고 신의주 항공구락부가 있습니다. 신의주 항공에서는 낙하산, 조종 낙하산, 평양 항공구락부에서는 조종 낙하산이랑 RC 비행기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 친구들은 경기를 해도 자기들끼리만 했습니다. 다른 팀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목적으로 준비하는 느낌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스포츠입니다. 그 친구들은 유니폼,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고 군 생활을 하는 운동선수, 저 같은 저는 복싱이었고 그 친구들은 운동선수였는데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RC 비행기도 막 전투기가 아니고 일반 그 레드불 뭐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 있죠. 그런 모형을 가지고 막 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하늘에 높이 뜰 수 있는 그 하늘색, 연 파란색 그 무인 항공기 그거 제작을 몇 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직접 만들거든요. 나무 깎아서 자기들이.
그 탈북 이야기를 몇 번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의로 탈북 결심을 세우고 온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온 케이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많이 부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많이 부끄러워도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때 거기서 북한에서 세뇌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고 그 세뇌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전부터 탈북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육체적 준비가 될 때까지 참았다가 저를 꺼두겨서 이렇게 남조선 가자라고 저희 부대로 찾아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 제안하던 당시에는 아버지를 혁명의 배신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비극인데 아버지를 처단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인간이 피는 못 속인다고 또 이렇게 말하면 제 변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저게 연자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아버지를 고발하고 처리를 해도 결국에는 저는 그 사회에서 역적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탈북을 제가 따라 나서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일단 부대에다가 제대 명령서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왜냐면 그냥 행방불명되면 다른 구분대 대원도 아니고 체육부대 말하자면 서수가 있는 곳에서 한 명이 없어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역을 이렇게 받자 해서 아버지가 있던 경제적인 재력과 인맥들을 동원해서 전역을 하고 탈북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죠. 그 인민무력부 개통해서 경리나 이런 그런 직책을 달고 그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물건들이 무력부의 간판을 등에 달면 이동의 자유가 생깁니다. 진짜 큰 돈이 될 수 있는 무기인 거죠. 그런 걸로 아버지는 장사를 하셨고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져서 저희는 평양에 거주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탈북 루트를 아버지가 제시한 게 중국을 통해서 가는 루트와 황해도를 통해서 예선강으로 서해 바다로 나가서 수영 쳐서 가는 그런 루트가 있었는데 저는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아직도 물에 안 뜨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핵잠수함이라고 별명도 붙여주고 물을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전자죠. 중국을 통해서 가는 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평양에서 살다가 중국까지 국경지대까지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김책시 그쪽까지 갔다가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경계도 삼엄하고 초소 하나하나 지날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마치 내가 혁명의 배신자고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간첩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보고 그럼 다시 황해도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북한에 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럼 이제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설 길이 없다. 황해도로 가다가 죽든지 거기서 가서 성공하든지 이 두 길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김책에서 돌아서서 다시 황해도로 내려왔죠. 황해도 예선강은 아버지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실뱀장어 잡이를 했던 곳입니다. 그 예선강이 서해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온전히 다 받는 강이라서 6시간 동안 그 강폭에 가득 찼던 강물이 빠지는 속도라면 충분히 6시간 만에 바다로 나가서 남조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아버지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황해도에 그 전현지구 강 옆에 위수구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해도 배천은 외종 때부터 금을 캐던 금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내려온 할아버지가 금 캐러 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 위수구역에 천막을 치고 그 부대 1개 분대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거기서 1년 동안 아버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서 내려갔죠.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뭐 아버지가 금 캐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 강 기슭에 머무르면서 밀물과 썰물이 몇 시간 들어오고 몇 시간 머무르고 언제 또 나가는지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한 문알, 두 문알, 세 문알 이렇게 해서 문알을 세고 사리, 대사리라고 해서 보름달이 클 때, 달이 제일 클 때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제일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도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2014년에 7월에 아버지와 제 생일이 둘 다 있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생일을 세자라고 했는데 남포에서 매생이, 그러니까 전마선을 타고 남조선으로 탈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치다 보니까 북한 그 서해안 해양경비대 쪽에 엄청난 삼엄한 경계가 걸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올해는 틀렸다. 이렇게 경계가 심해졌으니까 1년 더 있다가 내년에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다행이다. 1년 더 기다릴 수 있구나.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한번 또 돌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되던 그때 8월 13일이었습니다. 2014년 8월 13일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 강 옆에 금맥을 한번 보러 간다고 하면서 탈북을 준비했던 그 물품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탈북 준비를 했던 그 물품들을 챙겨라고 했습니다. 2014년 8월 13일에 강 옆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그 강 하구까지는 바로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강 중류쯤에 외정대에 놓여진 철교가 있어요. 그 철교 있는 정도쯤이면 경계가 그렇게 삼엄하지 않아서 그 철교 있는 곳에 가서 군맥을 본답시고 일반 개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돈 주고 식사를 시켜서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름에 아버지한테서 어린 나이에 받는 술은 좀 귀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그런 질문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먹으라고 해서 한 사발을 꾹꾹 마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강 옆에 터널 작은 그 폐경이 있었습니다. 폐경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여기 폐경인데 금맥이 살아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데 빨리 너도 옷을 벗어 라고 하면서 옷을 벗고 팬티와 러닝만 남긴 채로 그 자전거 튜브를 몸에 두르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대략 그 저녁을 먹고 나온 시각이 한 8시 반이었고 그때가 한 9시가 다가오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산했던 그 물때 시간으로 맞추면 8시에 밀물이 꽉 들어찼고 30분 섰다가 8시 반부터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돌아서서 바다로 나가는 그 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시작됐구나, 이제 되돌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옷을 벗고 튜브를 감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바람을 넣고 있는데 그 오솔길로 선전등을 비치면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전등을 막 이리저리 비치다가 저희 갱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그 터널 안에서 소리가 나니까 폐경으로 전등을 비췄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숨죽이고 있다가 칼을 바로 뽑아가지고 이놈 새끼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비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칼 들고 안에서 사람이 뛰어나오니까 당황해서 전지불을 껐습니다. 전지불 끄니까 그 사람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근데 북한은 사민들도, 일반 사민 남성들도 군복을 입기 때문에 견장이 없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다행히 견장이 없었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칼 들고 뛰어나오니까 전지불을 끄고 가던 길로 그냥 갔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던 상태에서 강물에 입수를 했고 저도 세 번째 펌프질을 하면서 가방을 챙겨서, 배낭을 챙겨서 아버지를 따라 입수를 했습니다. 물에 들어서서 하늘을 보니까 아마 보름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름달이 있었는데 흐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주위가 환하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겉으로 빼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물 안으로 넣고 막 손을 휘젓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저 손을 잡고
자 이제는 물이 돌아섰으니까 그냥 몸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물 따라 바다까지 나갈 거야. 이제 저기 하구에 있는 그 초소에서 우리 발각하고 사격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제일 걱정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터널에서 저희를 보고 발견한 그 사람이 뭐 선전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초소에 가서 깐첩을 봤어요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하구에서 대기를 하고 저희를 확실하게 찾아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부분 때문에 야 우리가 이제 어찌 될지 모른다. 이제는 뭐 이왕 출발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하구에서 우리가 한 80%는 발각돼서 사살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물에 들어섰는데 저는 그냥 가는 것 가봐야죠. 아버지 손 잡고 흘러내려갔습니다. 군인들이 한 달 전에 그 탈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한 달째 되는 날에 많이 나태해진 겁니다. 북한은 대부분 뭐 어떤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내려오거나 하면 딱 한 달 동안 가장 긴장되고 그 한 달 정도 지날 때가 제일 나태해질 시기예요. 아버지가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매복 서는 군인들이 핸드폰을 몰래 갖고 나와서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통화를 하는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서 이제 마지막 초소구나, 저거만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내려가다가 옆에 보니까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저체온증이 와서 의식이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뭐 옆에 막 보니까 그 장마비에 같이 쓸려 내려가는 풀동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걷어다가 아버지 얼굴 주위로 이렇게 잘 씌워놓고 배낭이 물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쪽도 씌워놓고 그 서치라이트에 딱 비춰져서 발각되는 순간 총탄이 날아올 거다라는 생각. 이왕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죽어도 세상 어디 억울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당장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두렵거나 뭐 후회되거나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없고 그냥 편했던 것 같아요. 긴장되면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까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쪽부터 아래로 아래 방향으로 불빛이 쓱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됐구나. 이제 사격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히 총알이 날아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그걸 기다릴 때만큼 시간이 딱 멈춘 것 같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총탄이 안 날아온다? 뭐 이런 사격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서치라이트가 저 멀리 멀어져 있고 그 물골 쪽에다가 서치라이트를 고정해 놓고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발견 못했고 저희는 다행히 안전하게 바다까지 나왔죠. 바다 하구로 해서 바다로 딱 나서니까 대한민국의 해안등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강 중류쯤에 1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그 위수구역에서 남쪽을 보면 밤이면 남쪽 하늘이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은 전기가 많다 보니까 환하잖아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한 줄로 쫙 연결해서 해안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살았어요. 흔들었는데 아버지가 막 의식이 들락날락 하시죠. 저체온증 때문에. 아버지 저쪽으로 가면 돼요. 막 팔을 막 휘저으면서 살았다는 그 기쁨에 막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그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안개가 꼈는지 구름이 꼈는지 그냥 해안등 빼고는 주위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밝은 곳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막 팔을 해저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저 해안등 쪽 부분에서 하얀 백사장 같은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몇 시간 동안 물에 떠 있다가 발이 땅에 닿았을 때 그 기쁨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제부터 기슭이에요. 저기까지 그냥 걸어가면 돼요. 아버지도 의식을 차리고 와 이젠 살았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하얀 백사장이 빠르게 저희 앞으로 다가오더니 제 무릎을 쳤습니다. 물이 쭉쭉쭉쭉 빠져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걷나 생각하고 걷고 있었는데 그 백사장이 들어오면서 쳤는데 그게 보니까 물이 돌아선 겁니다. 6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예선강으로 물이 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무릎을 치고 하는 새 순간에 물이 쭉 차서 저희가 붕 떴습니다. 바닥에서 땅에서 발이 떨어진 거죠. 아버지가 야 설성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냥 올라가서 그냥 갯벌에 몸을 숨기고 감탕을 바르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다음 물 돌아설 때 다시 시도하던가 아니면 발각되면 피값이라도 하고 죽자. 칼 있던 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안동을 쭉 봤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끝에서 끝까지 해안동이 다 보였는데 아버지한테 그 말 듣고 절망하면서 바라봤는데 해안동이 보이다가 어떤 지형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기 섬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무인도 같으니까 저기 올라서서 하루 그냥 무인도에서 숨어 있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여기는 서해바다 이쪽에는 남쪽 섬 아니면 북한 그 해안이고 섬은 지도상에 없다. 저거 섬 아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 저기 뭔가 있다고 저게 설마 고래나 잠수함이겠냐 한번 나 좀 밀어달라 해서 아버지가 헤엄을 잘 치시니까 저를 밀어줘서 거기까지 다가갔습니다. 점점 다가갈수록 해안동 전체가 가려졌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섬 같은 그런 그 물체가 다가왔습니다. 다가가니까 물 떨어지는 소리가 폭포 소리가 쫙 들리고 수직으로선 절벽 같은 게 막았었습니다. 그걸로 올라서서 그 다음에 해안동이 다 보이고 아버지를 이끌면서 왔습니다.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감탕이 묽어지면서 점점 깊게 빠지는 겁니다. 한 500m 정도 남겼을 때는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리쳤죠. 해안동이 있던 사이에 그 대한민국의 그 초소인가에서 서치라이트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비치고 있었는데 북한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비치지 못하고 코앞에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니까 한 2번 만에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그 메가폰이죠. 그 확성기를 가지고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귀순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남쪽 방향 해안동을 바라보시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못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안전하게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 방향 해안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와서 구출해 주나 보다 하고 그냥 있으면서 제 위치를 말해야 되니까 계속 소리쳤습니다. 날은 점점 밝아오고 물은 점점 차올라오고 근데 계속 똑같은 멘트만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 멘트만 계속 하시는데 나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설성아 어떻게든 우리가 가야 된다. 저기서는 나올 생각이 없나 보다 라고 해서 감탕에서 저희가 막 기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물이 쭉 올라서 저희가 물에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그 들어가는 물은 엄청 그 와류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북한 군용 배낭에는 양옆에 끈이 4개가 달려 있는데 그 군용 모포를 배낭 위에 묶을 수 있는 끈입니다. 그 끈 4개를 뜯어서 제 벨트와 아버지 벨트에 묶었습니다. 길이가 한 1m 정도 됐고요. 그리고 물에 뜨자마자 저는 물속에 머리를 박고 팔을 풍차 돌리듯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풍차를 돌리면서 대한민국 해안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물살의 제일 중심으로 들어섰고 그 물살은 사정없이 북쪽으로 저희를 밀어내는 그 방향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7개, 8개 그 방파제가 싹싹싹싹 스쳐 지나갔고 마지막 방파제까지 놓치면 더 이제는 그냥 북한으로 돌아섰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북한도 우리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막 흔들어서 아버지 제발 나 좀 더 밀어달라고 내가 아무리 해 안 나가니까 한 번만 더 밀어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절규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번, 2번 정도를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 밀어준 힘에 마지막 방파제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물이 그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 물살에 저희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안 쪽으로 이렇게 소용돌이를 따라서 접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지키고 있다가 철책문을 열고 쭉 나와서 저희 경계 태세를 갖추고 저희를 신병을 확보를 했죠. 근데 아버지는 총을 겨누고 대한민국 군이 다가오니까 그때 막 의식이 들락날락 하면서도 총 치우라고 내 나라 찾아왔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부님이 자, 총구 내려, 총구 내려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어서 저희가 감탕으로 오다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죠. 저희를 막 한치의 그냥 망설임도 없이 떨고 있는 저희를 이렇게 옷으로 감싸주시고 아버지를 들쳐업고 그리고 들어섰습니다. 철책 안으로. 참 감사한 게 그때 저희를 잘 인도해 주셨고 그 북한과의 그 갯벌은 북한과의 중립수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군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중립수역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의 목숨이 귀중하다고는 하지만 평화를 깰 만큼의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에서는 잘 주시하고 유도를 한 거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해병대에서 설명을 저희한테 잘 해주셨습니다. 오해는 풀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저체온으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정도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구급차를 태워서 교동에서 김포에 있는 해병대 이사단 사령부까지 지금도 아마 차를 타고 가면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때 20분 만에 돌파했고요. 교동도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기무사에 계신 분이 여기 탈북민이 왔는데 생명이 정말 위급하다. 교통 신호를 좀 황색등으로 전멸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그냥 20분 만에 사령부로 들어갔고 아버지를 욕조에 눕히고 더운 물을 이렇게 해서 막 문지르면서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버지랑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대한민국과해서 졌잖아요. 북한의 탁구 선수 또 셀카도 찍었고 졌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찍었고 막 들어가면 막 정치범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정치범을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은메달을 딴 것도 큰 성과인데 남한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랑 그러니까 북한에서 적대국이라고 교정하는 국가의 선수들과 해서 졌다라고 하면 북한 선수 입장으로서는 체면이 안 서고 많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은메달을 땄으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상 그 절임무, 절임배추 이런 게 막 다 썩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애들이 막 꽁다리를 막 주워 먹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신병훈련소에서 다들 몸 상태가 그러니까 군의관이 와가지고 바지를 벗으라고 해요. 살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 항문으로 사람의 주먹이 들어갈 수가 있대요. 밥에 돌이 되게 많습니다. 딱 씹는데 이제 뭔가 이제 딱 하면서 이제 돈 있는 집 애들은 인사참모한테 이제 딱 뇌물을 찔러주면 좋은 데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